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파병된 외국 군대는 6.25 전쟁 때는 16개국이었습니다. 그 앞에 러일전쟁, 청일전쟁, 임진왜란, 고려 때 몽골군의 침입, 그것으로 올라가면 삼국시대의 전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양 군대가 한국에 들어온 게 6.25 때가 처음이다. 러일전쟁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6.25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 틀렸습니다. 유럽 군대가 임진왜란 때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그러니까 선조 31년 5월 26일 임진왜란이 한참 진행될 때인데 명나라 장군 팽신고의 막사를 선조 임금이 방문을 합니다. 위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때 팽장군이 선조 임금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부하 가운데 15마일이나 떨어진 파랑국에서 온 해귀가 있다. 해귀. 여기는 바다 해자에 귀신 기자를 썼습니다. 아마 바다를 귀신처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해귀라고도 하는 병사는 얼굴과 손발은 새까맣고 머리털은 고수머리고 마치 검은 양털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사람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599년 4월 명나라 총사령관 현계장군의 14만 2천 명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설명에 보면은 파랑국, 여기서는 불랑국이라고 했습니다. 파랑국의 해귀는 유르스름한 머리가 방석 둘레처럼 펼쳐졌어도 물속에 들어가 적선을 뚫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포르투갈 군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155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약 35년 전에 마카오에는 이미 포르투갈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 장사를 했죠. 노예를 잡아서 팔고 나중에 이게 미국까지 팔리게 됩니다. 이 설명을 보면은 이 해비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새까맣고 뭐 털이 양털 같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아마 아프리카 노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국에 군대를 보낸 셈인데 공식적으로는 1557년이 아닙니다. 1577년 도밍구스 몬테이루라는 이름을 가진 포르투갈 상인이 한국에 처음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 상인이 한국에 와서 조총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조총을 무시했습니다. 조총을 한번 쏘아보고 그 다음에 활을 한번 쏘아보고 하니까 활보다 뭐 나은 게 없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조총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한참 전국시대 때입니다. 그것을 막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유럽보다도 더 성능이 우수한 조총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총이 전국시대 때 응용이 되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철포부대라고 합니다. 이 조총 부대로서 이 기마 부대를 잘 운용하는 다케다 신께를 이겼어요. 그 조총으로 무장한 15만의 군대가 1592년 4월에 부산에 상륙한 거죠. 그때 일본군은, 한국에 상륙한 일본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군대가 만약 유럽에 상륙했다고 한다면 유럽에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 고향보다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그 조총을 처박아 넣고 창고 안에 넣어놓고 계속 활만 쏘고 있다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이 외국의 문물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흔히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온 일본 장군들이 돌아갈 때 이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도공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요가 있으면 돈을 벌게 되니까 또 수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술자를 잡아간 것이죠. 일본에 가면은 도처에 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여행해 보면은 지방마다 요가 있고 그 요에서 나오는 도자기를 전시하면서 팔기도 하고 또 지방에 가면은 그 토속술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토속술이 종류가 4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영주들이 경쟁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다가 보니까 임진왜란 때 참전한 이 일본의 장군들, 그때 참전한 일본의 장군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서행장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전쟁을 좀 적당히 끝내고 명나라하고 화해하려고 했죠. 휴전하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잡혀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주 사람인데 1598년에 왜군에 잡혀갔습니다. 왜군이 철군할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규슈에 사가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주로 있던 나베시마 장군이 이 이삼평한테 마음대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요를 제공을 하고 뒷받침을 잘 해가지고 이분이 조선도공 이삼평이 사가현 아리다에서 비로소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기와 자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자기 이렇게 하는데 도기와 자기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기술로는 도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조선뿐이었습니다. 일본도 도기를 만들지만 자기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기의 원료는 유색 점토입니다. 자기의 원료는 백색 점토와 장석, 그리고 규석과 도석이 혼합된 흙이었습니다. 도기는 색이 있지만 자기는 색이 없습니다. 백색입니다. 도기는 투광성, 빛을 통과시키는 성격이 없지만 자기는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굽는 온도가 다릅니다. 도기는 섭씨 1200 내지 1300도인데 자기는 그보다 100도가 높아서 1300도 내지 1400도가 돼야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드리면 자기는 아주 맑은 금속음을 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자기가 도기보다 한 단계 위의 고급품입니다. 이때 일본에 붙들려간 이삼평이 비로소 일본에 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기의 말하자면 조상이 됩니다. 이삼평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 아리다 유전입니다. 이슬유자의 발전자인데 아리다에 가보면은 이 마을에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도토라고 그러죠. 흙이 좋아서 그 흙을 캐내가지고 요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만들려면 그 요에서 높은 온도가 나와야 됩니다. 높은 온도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만든 그 같은 그걸 할죽식이라고 합니다. 할죽식 요를 만들었는데 과거에 일본에서는 이 이삼평이 가가지고 산비탈에 따라가지고 계단식 등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을 도금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방이 커서 많은 자기를 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온도도 아주 높이고 함으로써 도쿠가 마쿠 시대에 들어가면 아리다에서는 이 요가 길이 100m, 폭이 8m나 되는 거대한 등요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리다가 일본
도자기의 말하자면 본산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난립을 하니까 1637년에 이 곳을 다스리던 나베시마번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해가지고 826명의 도공들을 폐업시켜버리고 11개의 가마트로 통합조정하는 일종의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리다라는 동네가 아리다 야키라고 불리는 이 자기 산업의 이 중심지가 됩니다. 이 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 말하자면 이삼평입니다. 이삼평. 근데 이게 이삼평이 시작한 이 자기 산업이 이게 국내만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퍼져가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것은 중국에서의 큰 변화입니다.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청이 들어서죠. 그거 혼란기입니다. 그때까지 유럽에 자기를 수출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656년에 가면은 명나라를 대체한 청이 해금령을 내립니다. 말하자면 무역금지령을 내릴 겁니다. 중국 상선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자기 수출하는 거 이런 걸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 들어가는 자기가 막히니까 요때 요 틈을 타서 장사 잘하는 네덜란드가 등장합니다.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이긴 뒤에 이 세계 도처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규슈에 와가지고 아리다 야키에서 만들어진 자기를 수입해서 유럽에 가져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나서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일본의 한 250년 가는 청화 시대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슈에 가면은 시마바라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시마바라 반란이라는 이 천주교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 10만 명을 보내가지고 약 3만 명의 천주교인들을 말하면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쇄국정책을 펴서 천주교를 철저하게 말살합니다. 만약 그때 도쿠가와 막부 시대 때 천주교를 말살하지 않았으면 아마 일본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압을 하면서 동시에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기독교를 앞세워가지고 식민지 정책을 편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장사를 앞세운다. 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규슈의 대지마라는 데를 하나의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나가사키 사람들이 와 있어도 된다. 이렇게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한테는 무역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가 잘 나갔습니다. 도처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거쳐서 인도네시아로 오고 대만에 진출을 하고 이렇게 하던 차에 드디어 일본에 와서 대지마에 무역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있던 규슈의 아리다 야키에서 나온 자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유럽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삼평이가 일본에 소개해준 이 자기 기술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유럽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1659년의 통계에 의하면 이 네덜란드가 운영하던 동인도 회사가 유럽에 가져간 이 규슈산 자기가 33,910개나 됐다. 이러니까 이 아리다의 자기 업체들이 아주 살판 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 업자들이 주로 수출 항구로 삼았던 곳이 이말이라는 항구입니다. 이말이 항구. 그래서 이말이라는 이 항구 이름이 유럽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684년에 되면은
그동안에 무역을 금지시켰던 청이 다시 자기 수출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자기의 비중이 좀 줄어들죠. 그러다 조금 있다가 1705년입니다. 1705년. 이 프루시아령의 베를린의 샤로텐부르크 성에 자기의 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전시실이죠. 여기에 일본 자기들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들어간 일본 자기는 서양 사람들 취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문양을 그려냈습니다. 이 담백한 조선 자기와는 좀 모습이 틀리죠. 유럽식 자기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 4년 뒤인 1709년에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작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작센. 옛날부터 이 영주는 선제후라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큰 영주였습니다. 작센. 영어로 말하면 색손입니다. 앵글로색손 할 때 색손. 영국으로 쳐들어갔던 색손족이 여기 원래는 독일에 살았습니다. 작센이죠. 독일어로는 작센. 작센의 수도가 드레스덴입니다.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드레스덴. 옛날 동족이죠. 이 작센의 선제후 영주 이름입니다. 영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배출할 특권을 가진 사람을 선제후라고 합니다. 제왕을 황제를 뽑는 부작 이런 뜻이겠죠.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가 록베트가라는 사람한테 자기를 만드는 법을 연구를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경질 자기를 구워내는데 성공입니다. 그게 1709년이에요. 이 조선에 비교하면 몇백 년 늦습니다. 그래도 조선조에 세계 최고의 기술은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이 비로소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를 만들게 되니까 그동안에 유럽으로 수출하던 중국, 일본의 자기는 해외 시장에서 좀 밀리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더 발전한 유럽의 자기 기술을 배워오게 됩니다. 1870년에 아리다 야키가 있는 사가이현은 거꾸로 이제는 독일 과학자 와그네르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유럽의 선진 과학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1874년 비엔나에 있었던 만국박람회에 일본이 사가현의 두 도공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서양식 자기 기술을 배워서 일본에 이제 거꾸로 소개를 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을 만든 이삼평은 1655년에 죽었습니다. 아마 80세 이상 장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삼평은 일본 자기의 원조로 불려가지고 그 아리다에 가면 이분은 동상이 있습니다. 아니, 도자기로 만들었으니까 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상이 아닌데 하여튼 그 상이 있습니다.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삼평이 만약 일본에 끌려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더라면 과연 이 사람 이름은 기억했을까? 이 사람은 수많은 조선 도공의 한 사람처럼 아무 이름 없는 존재로 그 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끌려갔기 때문에 참 불행이지만은 일본의 영주들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예술가를 알아보는 그런 영주를 만나서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이 자기가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분이 일본 사람한테 납치되어 간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비극적이었지만 예술가로서는 오히려 다행인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한국의 창백한 선비들과 양반,
눌려 지르면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았던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영원히 남겼다. 이분 말고도 가고시마에 있는 심수관이라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이 기술자를 무시한 나라와 기술자를 뒷받침한 나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삼평, 도공 이삼평, 일본 자기산업의 원조, 그리고 국제무역의 길을 튼 이삼평을 한번 심수관과 더불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